불편한 동거는 끝났다. 어느 황혼 이혼의 기록. 프롤로그. 저희 집 비밀번호 다시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도 마시고요. 며느리 서영의 목소리가 귀에 꽂히던 그 순간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다. 서영은 냉랭함이라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머니 영자의 낡은 아파트 앞이었다. 서영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급 정장 차림이 흙바닥에 구겨진 채 처절하게 매달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 제 오만 때문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서영의 절규는 듣는 이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다. 영자는 한 손에 무심히 들고 있던 이혼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그 하얀 종이는 서영의 절망과 자신의 해방을 동시에 담고 있는 듯 했다. 살려달라고? 서영아,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관여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이제 내 인생에 관여할 의무가 없단다. 영자는 차분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복수심 대신 길고 지난한 불편한 동거 끝에 찾아온 맑은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서영은 고개를 들었지만 영자의 얼굴에서 기대했던 연민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예상 밖의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집착의 끈을 끊어낼 마지막 순간이었다. 일부. 불화의 씨앗. 1장. 어머니의 외로운 등장. 박영자의 낡은 아파트는 해가 잘 들지 않았다. 해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이서영의 번듯한 신축 오피스텔만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민수가 늦은 나이에 서영과 결혼할 때 영자는 가진 돈의 대부분을 털어붙였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정성이라고 믿었다. 그 정성 때문인지 혹은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인지 영자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이면 두어 시간 거리를 버스와 지하철로 갈아타고 아들네 집을 찾았다. 엄마 힘들게 뭘 또 와. 민수는 현관문 앞에서 늘 그렇게 말했다. 힘들게 뭘 또 오냐니. 아들은 어머니의 방문을 환영하는 대신 며느리 서영의 눈치를 살폈다. 서영은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지 않았다. 그저 현관에서 90도로 고개만 숙인 채 어머님, 오늘은 많이 바쁘실 텐데 일찍 들어가 쉬세요. 라고 기계적으로 말했다. 그게 서영이 가진 냉대의 방식이었다. 예의를 지키는 척하며 가장 잔인하게 상대를 밀어내는 것. 영자는 그날도 작은 반찬통들을 든 채 아들 부부의 집 앞에 섰다. 민수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서영이 좋아한다는 시금치 무침. 반찬통이 손에 익어 무겁지 않았지만 이 현관문 앞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천근만근이었다. 내가 왜 이토록 눈치를 보면서 아들을 봐야 하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렸다. 그래, 그래도 가족이니까. 문은 열릴까? 아니면 또 차가운 거절의 말만 들릴까? 2장. 갈등의 씨앗 며느리의 냉대. 영자의 망설임 끝에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녀를 맞은 건 민수가 아니었다. 서영이 무표정한 얼굴로 문에 기대 서 있었다. 공손하지만 서늘한 눈빛. 영자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하셨어야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날카로운 통제가 담겨 있었다. 아, 서영아. 미안하다. 그냥 너희 좋아하는 반찬 좀 해왔지. 민수 얼굴도 보고 싶고. 영자는 멋쩍게 반찬통들을 앞으로 내밀었다. 서영은 반찬통을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저희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게다가 민수 씨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어머님 오신 거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지금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을 거다. 영자는 직감했다. 아들은 며느리의 뒤에 숨어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서영의 눈빛은 단호했다. 영자가 집에 들어와 앉는 것 자체를 자신의 공간에 대한 침범으로 여기는 듯했다. 네, 제가 너무 불쑥 왔나 보네. 그럼 이 반찬통만 놓고 갈게. 너희들 잘 지내야 한다. 영자는 반찬통을 서영의 손이 닿지 않는 바닥에 내려놓았다. 서영은 그제야 영자에게 다가와 반찬통을 집어들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마치 귀찮은 택배를 받는 것 같았다. 네. 그럼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바빠서요. 그 말은 명령이었다. 너는 이 집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차가운 선언. 영자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까지 서영의 닫힌 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아들의 변심은 이렇듯 차가운 며느리의 냉대를 방패 삼아 완성되고 있었다. 그날 영자는 깨달았다. 이 불편한 동거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착으로 영자가 혼자 붙잡고 있는 줄이라는 것을. 3장. 아들의 변심. 민수에게는 나름의 변명이 있었다. 그는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 서영 앞에서 무능한 남편이 되어가고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서영은 직접적으로 민수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성공지향적인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민수는 자신의 초라함을 읽었다. 특히 어머니의 방문이 서영의 신경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수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어머니를 방치하는 것.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합리화했다. 여보, 나 그냥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볼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서영은 두 눈을 반짝였다. 그녀에게 돈은 생존이자 곧 존엄이었다. 잘 생각했어요, 민수 씨.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내가 알아본 투자건이 하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키즈 카페 사업 있잖아요. 이 지역에선 우리가 선점해야 해요. 당신은 경영 관리만 맡고 나는 마케팅이랑 자금 조달을 댈게요. 민수의 무엇이라도 해볼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서영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순식간에 대규모 키즈 카페 사업으로 둔갑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했다. 서영은 민수에게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자금을 모으도록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어머니 영자를 완전히 잊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영자가 가진 작은 돈이나마 사업에 보태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니, 그보다는 어머니의 정성이 자신들의 돈으로 쌓아 올리는 성공의 탑에 흠집을 낼까 두려웠던 것이다. 엄마, 미안해. 내가 성공하면 그때는 정말 잘해줄게. 민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였다. 그는 어머니의 정성 대신 며느리의 요구와 세상의 잣대를 따랐다. 아들의 변심은 차가운 냉대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어머니의 안부는 이제 그들의 사업 계획서에 끼워 넣을 수 없는 번거로운 짐이 되어버렸다. 2부. 갈등 심화와 몰락. 4장. 사업 시작과 첫 번째 위기. 서영의 추진력은 놀라웠다. 민수의 퇴직금과 끌어모은 자금 그리고 은행 대출까지 더해져 키즈드림 랜드라는 이름의 대형 키즈 카페가 번쩍번쩍하게 문을 열었다. 서영은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마케팅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성공을 확신했다. 민수는 서영의 지시에 따라 자잘한 행정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스며들었다. 이 화려함이 너무 쉽게 얻어진 것만 같아서. 여보, 수익이 왜 지난달보다 15%나 줄었지? 지금 다른 지점은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서영은 매일 아침 보고서를 분석하며 날카롭게 민수를 추궁했다. 갑자기 주변에 비슷한 콘셉트의 소규모 카페가 늘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그 주차장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민수는 말을 더듬었다. 사업은 서영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초기의 폭발적인 인기는 경쟁 심화와 운영 비용 증가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민수는 서영에게 이 불안감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하지 마.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영은 더 큰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확장했다. 새로운 테마 시설을 도입하고 직원 수를 늘렸다.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덩치를 키워야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서영의 논리였다. 이 확장세는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과 같았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첫 번째 위기였다. 민수는 밤마다 혼자 맥주를 마시며 어머니 영자를 떠올렸다.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돈이 아니라 정성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셨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서영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렸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보다 아내에게서 오는 차가운 질책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아들의 변심은 이제 불안과 공포로 굳어져 어머니를 향한 연락 버튼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5장. 어머니의 정성 거부. 영자는 아들의 사업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다. 키즈드림 랜드. 번지르르한 이름만큼이나 아들의 얼굴은 보기가 힘들었다. 영자는 아들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늘 바쁘다. 나중에 전화한다며 회피했다. 결국 영자는 직접 쉼터로 찾아갔다. 주말이었다. 카페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손님은 생각보다 적었다. 직원들은 무기력해 보였다. 영자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꼬깃꼬깃 모아둔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냈다. 이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다. 그리고 함께 직접 짠식해 2병을 들었다.
돈과 정성, 어머니의 전부였다. 민수야, 엄마 왔다. 영자는 카페 구석에서 서류를 붙잡고 있는 서영과 민수를 발견했다. 서영은 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민수는 재빨리 눈을 피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연락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얼마나 예민한 시기인지 아시면서. 서영은 봉투를 보더니 마치 벌레를 보듯 질색하며 말했다. 500만 원? 이걸 어디에 쓰시라고요? 지금 저희 몇 억씩 깨지고 있는데 이 돈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서영아. 그게 엄마가 그냥 보태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 식혜. 너희들 더위 먹을까봐. 영자는 손수건으로 식혜병을 닦아 서영에게 내밀었다. 서영은 봉투를 영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됐어요. 저희 방식대로 해결할 거예요. 이 돈은 어머님이나 쓰세요. 그리고 이 식혜, 저희는 매뉴얼대로 음료를 팔아요. 어머니의 정성이 저희 사업에 방해된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제발 저희를 좀 믿어주세요. 그녀는 정성이라는 단어에 끔찍한 경멸을 담아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돈보다 정성이 거부당했을 때의 모멸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들고 온 500만 원 봉투와 식혜를 다시 들고 돌아섰다. 그날 이후 영자는 아들 부부에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의 집착이 아니라 아들 부부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6장. 사업의 결정적 실패. 서영의 덩치를 키워 경쟁에서 이긴다는 논리는 결국 거대한 모래성임을 증명했다. 무리한 확장과 운영 시스템의 결함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직원들의 임금은 밀리기 시작했고 거래처의 독촉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서영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만든 시스템이 완벽했는데. 서영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녀의 완벽함은 실제 세상의 변수와 인간의 정서라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을 계산하지 못했다. 민수는 이제 완벽하게 패닉에 빠졌다. 그는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싶었지만 지난 몇 년간 어머니를 방치한 자신의 나약함이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도망쳤다. 무너지는 사업장에서 아내의 절규를 뒤로한 채 무작정 집으로 향했다. 며칠 후 아들 부부의 신축 오피스텔 현관에는 빨간색 딱지가 붙었다. 압류. 서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어머니의 정성을 거부했던 오만함에 대한 세상의 차가운 심판이었다. 이 결정적 실패는 민수와 서영 사이의 마지막 유대감마저 끊어냈다. 민수는 어머니의 오래된 아파트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 비참한 현실에서 도망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거리를 헤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머니에게서 멀어졌던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이미 실패를 향해 달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서영은 홀로 그 압류 딱지가 붙은 현관 앞에 서서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7장. 며느리의 절망. 며느리 서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통제하던 사업도 믿었던 시스템도 그리고 남편 민수마저도. 민수는 사라진 지 사흘째였다. 서영은 텅 빈 오피스텔 바닥에 앉아 차가운 벽을 응시했다. 벽에는 여전히 서영이 직접 붙인 2년 후 목표 순자산 10억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이제 그것은 그녀를 조롱하는 비문처럼 보였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성공이라는 단어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실패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며칠 동안 굶주린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녀의 화려한 성공에만 열광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몰락 앞에서 등을 돌렸다. 절망 속에서 서영은 문득 어머니 영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비효율적인 정성과 사랑을 가진 얼굴. 자신이 500만 원과 식혜를 거부했을 때 영자의 눈빛에 서렸던 그 깊은 모멸감. 그때는 영자가 한심해 보였지만 지금 그녀는 깨달았다. 영자만이 그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성을 내밀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서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 아니, 그는 이미 도망쳤다. 친구? 그들은 모두 성공의 그림자만 쫓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그녀가 의지할 곳은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어머니의 정뿐이었다. 서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냉대가 빚어낸 이 절망적인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영자의 낡은 아파트 주소를 검색했다. 그녀는 이제 돈이 아닌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정성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3부. 극적 부활과 해결. 8장. 진실의 발견. 어머니에게 매달림. 서영은 영자의 낡은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무릎은 떨렸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무릎을 꿇었다. 프롤로그에서 묘사되었던 바로 그 절정의 순간이었다. 서영의 울음은 복합적이었다. 사업 실패에 대한 분노,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죄책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인 절규였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 제 오만 때문이에요. 문을 연 영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연민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아,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는 매달리고 싶었겠구나. 일어나라, 서영아. 영자는 나지막이 말했다. 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식혜도 500만 원도 거절했어요. 제가 가진 건 돈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이 다 사라지니까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서영은 솔직했다. 그녀의 오만했던 가면은 벗겨지고 상처 입은 인간의 본 모습만 남아 있었다. 영자는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 척 애썼는지. 내 남편 민수도 내 뒤에 숨어서 엄마를 외면했던 이유가 내가 무서웠기 때문이었을 거다. 너희 둘 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이 무서웠던 거야. 영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서영은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서며 자신이 그토록 거부했던 멸치 냄새, 시금치 냄새가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이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그녀의 진짜 적은 며느리의 냉대가 아니라 아들 부부를 둘러싼 돈과 성공이라는 집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집착을 끊어내고 아들 부부를 구원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9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분석과 노력. 며느리 서영은 영자의 낡은 아파트에서 기꺼이 함께 지내며 재기의 기회를 엿보았다. 영자는 서영에게 잔소리 대신 며느리가 그토록 숭상했던 분석을 요구했다. 내가 실패한 키즈 카페 사업 다시 분석해봐라. 모두가 돈 때문에 망했다고 하겠지.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서영은 밤새도록 분석 자료를 뒤집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사업의 실패 요인은 경쟁 심화나 운영 비용이 아니었다. 핵심 고객인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성 가득한 식사를 서영이 비효율적이라며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서영은 돈이 아닌 정성을 등한시했던 것이 결정적 실패 원인임을 깨달았다. 어머니, 저는 제가 정성을 파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비싸게 포장된 돈을 팔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정성을 거부했듯이 고객들은 제 가짜 정성을 거부한 거예요.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논리는 맞아. 이제부터는 돈이 아닌 정성을 팔아보자.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일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해결하는 거다. 우리는 아주 작게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 1층에 정성 공방을 열자. 정성 공방. 이름부터 비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서영은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자의 지혜를 따르기로 했다. 영자는 평생 해온 반찬과 전통 음료 제조법을 공유했고 서영은 여기에 자신의 마케팅 능력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성을 나누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자는 며느리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했고 서영은 어머니의 변치 않는 정성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아들 민수가 아닌 고부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력을 개시한 것이다. 10장. 황혼 이혼과 각자의 길. 몇 달 후 영자와 서영의 작은 쉼터는 동네 명소가 되었다. 돈 대신 따뜻한 미소를 받고 정성 가득한 손맛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서영의 냉철함은 따뜻한 효율로 바뀌었고 영자의 정성은 쉼터의 중심축이 되었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지만 영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영자는 정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것과 같은 다른 시각 분석을 내놓았다. 변호사님, 저는 민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숙제를 내줘야겠어요. 영자는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재산 분할?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자유뿐이었다. 그녀는 민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민수야, 나는 이제 내 엄마이기 이전에 그냥 영자 씨로 살기로 했다. 너도 이제 내 아내의 남편이기 이전에 내 자신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 부부의 짐이 아니라 너희의 성장의 발판이 되어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독립된 길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모두 웃으면서. 며칠 뒤 영자는 쉼터의 문 앞에 민수가 조용히 놓고 간 낡은 반찬통을 발견했다. 반찬통 안에는 빈 통 대신 가지런히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함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민수가 마침내 정성이 아닌 돈으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게 된 것이다. 황혼 이혼의 서류는 영자를 구속했던 가족이라는 틀에서 해방시켰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짜며 그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자유롭고 유쾌한 영자 씨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불편했던 동거는 끝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영자의 황혼 이혼 서류가 법원에서 처리되던 그날 쉼터 정성 공방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다. 영자는 끓여놓은 콩나물국에 멸치 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며 깔깔 웃었고 서영은 그런 영자 옆에서 계산서를 정리하며 효율과 정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돈을 맹목적으로 쫓던 그녀의 눈빛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미소에 반응하는 따뜻한 반짝임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민수는 가끔 쉼터 앞에 몰래 반찬통을 놓고 갔다. 그 안에는 이제 10,000원짜리 지폐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는 콩자반이나 잔멸치 볶음이 들어있었다. 서영이 끓인 건 절대 아니었다. 민수가 직접 동네 반찬 가게에서 사와 포장지까지 빼고 어머니의 낡은 반찬통에 옮겨 담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정성이었다. 영자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삶은 이혼 후 비로소 자유롭고 충만해졌다. 더 이상 아내나 엄마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껴안아야 할 의무감이 사라지자 그녀는 영자 씨 자체로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히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각자의 불완전함과 모순을 인정하고 독립시키는 유쾌한 해결책이었다. 영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불편한 동거는 집착이었고 황혼 이혼은 해방이었다. 때로는 부수고 때로는 버려야만 진정한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가장 비논리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불편한 동거는 끝났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매일 새롭게 시작한다. 진정한 해방과 성장은 낡은 집착을 끊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되며 가족이라도 때로는 독립이 필요했다. 물질적 성공보다 비효율적일지라도 정성이야말로 관계와 삶을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이었다. 삶의 난관은 논리나 돈이 아닌 인간적인 유쾌함과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 해결되는 법이다.